대한민국 안에서 또 하나의 국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경도 기존 질서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한국 땅 위에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국가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사건이었고 세계의 균형을 근본부터 흔드는 대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한 세계적 석학은 얼어붙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인류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반전의 실체, 지금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 영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쓴 보고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유럽연합의 인구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출산율, 이민 유입률, 고령화 속도. 이 세 가지 지표만 있으면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63세가 된 지금 은퇴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인구 통계와 노동 구조 분석에 바쳤습니다. 감정은 데이터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했고 현장의 목소리보다 엑셀 시트를 더 신뢰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감정이 아니라 곡선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으니까요. 2015년 저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학년 교실에 아이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는 녹슨 그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내년에는 신입생이 1명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독일 작센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는 걸 봤습니다. 70대 의사 한 분이 은퇴하면서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베를린이나 뮌헨으로만 갔습니다. 지방에는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방 소멸은 경제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마을 전체가 비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밀라노나 로마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80세였고 빵집 주인은 75세였습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통계로 바꿔서 브뤼셀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들을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반드시 쇠퇴한다고요. 이민 정책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특히 일본처럼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이민 정책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외국인 고급 인재들이 일본에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언어는 기본이고 사회적 관습, 암묵적인 위계 질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저는 도쿄에서 만난 한인도 출신 엔지니어의 말을 기억합니다. 일본은 제 기술은 원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명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환영했지만 아파트를 구할 때는 5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학교 측은 적응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식적 개방은 실질적 폐쇄보다 더 위험하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2015년 이후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지만 통합은 실패했습니다. 언어 장벽, 자격증 인정 문제, 사회적 편견. 시리아 출신 의사가 독일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독일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출산 국가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 둘 다 실패하면 그 나라는 쇠퇴한다. 저는 이 공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예외적 인구 흐름 분석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제 부서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미 결론을 내린 케이스였으니까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였습니다. 0.72명. 저는 2019년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향후 20년 내 심각한 인구 감소에 직면할 것이다. 이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저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젊은 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실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무관하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출산율 0.72의 나라에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통계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고학력 외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박사, 엔지니어, 의료 전문가, 연구원 중심으로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단순 노동 이민이겠지. 건설 현장이나 공장 노동자들이 늘어난 거야.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단순 노동 이민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대신 늘어난 건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었습니다. IT 개발자, 바이오 연구원, 반도체 엔지니어, 의료진.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출신 국가였습니다. 동남아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서 온 고급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에서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아시아의 한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직접 검증해 본 결과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세운 공식이 맞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케이스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는 은퇴를 2년 앞뒀어. 이제 와서 자네가 쓴 보고서를 뒤집으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판단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한국의 통계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인데 고급 인력은 늘어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2023년 10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현장 조사를 자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현지 연구원들이 보낸 자료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요. 유럽의 공항들은 밤 10시만 넘으면 텅 비는데
이곳은 새벽 1시인데도 활기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길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인데 지하철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있는 젊은 여성들이요. 저는 유럽 주요 도시들을 다 가봤지만 이 시간에 여성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리도 베를린도 런던도 불가능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구 위기 국가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어두워진다는 것, 사람들이 집에 일찍 들어간다는 것, 거리가 텅 빈다는 것.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대도시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요. 저는 그 아이를 멀찍이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생이 혼자 등교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광경을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만 걷고 있었습니다. 어른 없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 저녁에 저는 한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작성한 한국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높은 범죄율과 사회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 정착 환경이 열악하다.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썼을까요? 통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범죄 통계를 보고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숫자만 본 거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걷는 여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30년간의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숫자로만 판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현장을 무시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연구원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제게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미국 출신 생물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구 환경이 더 좋아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버드보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연구비 확보가 전쟁입니다. 6개월마다 제안서를 쓰고 경쟁하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장비 하나 구매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여기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실험 설계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사이클이 2배는 빠릅니다.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필요한 시약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발주부터 배송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연구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독일 출신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뮌헨 공대를 졸업하고 한국 반도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독일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독일은 너무 느립니다. 그는 독일 기업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게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검토회의, 승인회의, 실행회의. 6개월이 지나도 시작을 못합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좋은 아이디어면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안정성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안정성이요? 독일 회사는 10년째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이 없으면 안정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인도 출신 의료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아마 연봉 때문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벽을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늘 나중에 고려됐습니다. 승진 기회도 현지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능력만 있으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만났던 인도 엔지니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일본은 제 기술은 원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온전한 팀원으로 대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나라는 이론과 다르다. 저는 30년 동안 현장보다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나온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힌디어, 독일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25명의 직원 중 12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우크라이나. CEO는 한국인이었지만 개발팀장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고 디자인팀장은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CEO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게 우리 강점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앱이 유럽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출신 디자이너가 유럽 사용자의 습관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어 장벽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무엇이죠? 안전, 인프라, 기회입니다. 제 직원 중 한 명은 파리에서 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게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새벽에도 안심하고 걷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베를린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베를린의 인터넷은 정말 느렸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재들에게는 그게 떠날 이유가 됐던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원,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대기업. 어디를 가도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연봉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속도, 효율성, 기회, 안전, 인프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인재 유치의 핵심은 임금과 복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홍대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거리에서도 외국인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리돼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 외국인 그룹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들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베트남, 프랑스, 캐나다, 일본.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캐나다에서 온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었죠. 프랑스에서 온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5년 살았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뭘까? 30년 동안 숫자만 봤던 제가 무엇을 못 봤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보고서, 독일 보고서, 이탈리아 보고서, 그리고 한국 보고서. 저는 모든 보고서에서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출산율, 이민 유입률, GDP 성장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밤거리가 안전한지,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외국인이 환영받는지.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은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외국인을 이해하려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이 나쁘다. 하지만 제가 만난 외국인 연구원들은 오히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느린 관료주의보다 빠른 실행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출산율은 정말로 0.7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현실을요. 한국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다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거리,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인프라,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은 제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을 받아들였지만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환경을 만들었다. 일본은 외국인 비자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외국인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집 구하기 어려웠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회사에서 도와줬고 일주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통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 베트남 출신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주말마다 같이 등산 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들이 실제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저는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일까?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급 인력 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제가 본 현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제가 30년 동안 주장해온 이론을 뒤집어야 할까? 저는 결국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적 케이스다. 출산율만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 한국이 예외일까 아니면 제 이론이 틀렸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거리, 안심하고 걷던 사람들, 섞여 있던 다양한 국적의 얼굴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30년 동안 세상을 잘못 봐왔을지도 모른다는 걸. 숫자는 현실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출산율 그래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쓴 보고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도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거리를 혼자 걷던 여성들, 지하철을 타던 7살 아이, 편의점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다국적 젊은이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019년에 작성한 한국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0.72 출산율은 인구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향후 20년 내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한 달을 잡았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은퇴까지 1년 반밖에 안 남았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놓친 걸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계가 아닌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를 돌며 외국인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독일 출신 의사였습니다. 그는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10년을 일하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을 떠나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6개 부서를 거쳐야 했습니다. 검사 승인의 2주, 결과 분석의 1주, 치료 계획 회의에 또 1주. 환자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는 같은 과정이 사흘 안에 끝납니다. 필요한 검사를 당일에 예약하고 다음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날 치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모든 게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어라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B 검사를 먼저 해야 하고 C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의사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진행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는 없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통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항상 느꼈습니다. 저는 외국인 의사였습니다. 독일인 환자들 중 일부는 저를 꺼렸습니다. 동료들도 암묵적으로 저를 2등급으로 대했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환자들은 제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실력만 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미국 MIT 출신 AI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5년을 일하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MIT를 떠났습니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MIT에서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연구비 신청, 윤리위원회 승인, 장비 구매, 인력 채용. 모든 단계마다 3개월씩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시작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음 주에 팀이 구성됩니다. 필요한 장비는 일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한 달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진행하면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수정합니다. MIT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해서 너무 느렸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MIT에 있을 때 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현하는데 2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해서 포기했습니다. 여기 와서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3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상용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프랑스 출신 스타트업 창업가였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서울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타트업 지원이 좋다고 들었는데 왜 옮겼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계약서만 50페이지였습니다. 해고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도 복잡했고 세금 신고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비용이 직원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여기는요? 여기서는 모든 게 간단합니다. 직원 채용은 표준 계약서로 끝납니다. 사무실은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앱으로 합니다. 창업가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영어를 지원합니다. 은행 앱, 세금 신고 시스템, 비자 신청. 다 영어로 가능합니다. 파리보다 쉬웠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가 30년 동안 배운 이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었습니다. 외국인이 정착하려면 언어가 가장 중요하고 문화적 개방성이 그 다음이고 경제적 인센티브가 마지막이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순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효율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안전과 인프라였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돈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젊은이들. 그때 한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광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밤 11시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멀찍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안전은 통계로 측정할 수 없다. 사람들의 행동이 안전의 증거다. 저는 범죄율 통계를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걷고 밤 11시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산책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 출신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10년을 일하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정적이긴 합니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승진도 연공 서열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항상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로 묻혔습니다. 여기는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2주 만에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력만 봤습니다. 6개월 만에 팀장이 됐습니다. 도쿄에서는 10년 걸릴 일입니다. 저는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문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일본은 과거를 지키려 하고 한국은 미래를 만들려 합니다. 일본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한국은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인도 출신 바이오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케임브리지를 포기하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제가 항상 인도 출신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연구 실적은 인정받았지만 저는 항상 외부인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영국인 연구원들이 맡았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연구원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국책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들을 통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적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
빠르게 성장할 기회, 국적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기회였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가장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출신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15년을 가르치다가 광주의 한 국제학교로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뉴욕 교사 연봉이 더 높을 텐데 왜 여기 왔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전을 관리했습니다. 교실에 금속 탐지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6살 아이가 혼자 학교에 오는 걸, 아이들이 밤에 공원에서 노는 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밖에 보내는 걸. 저는 이게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환경.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육 수준을 대학 진학률로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한 달간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제 노트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놓친 게 뭔지. 저는 항상 무엇만 봤습니다. 출산율이 얼마인지, 이민자 수가 몇 명인지, 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하지만 왜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선택하는지, 왜 머무는지, 왜 떠나지 않는지.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을 받아들였지만 한국은 외국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인도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제 기술은 원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인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온전한 팀원으로 대합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이민자에게 복지를 제공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권리를 보장했지만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의 대상이었지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저는 그 중에서 외국인들을 세어봤습니다. 적어도 30명은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따로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한 흑인 남성이 한국인 가족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한국인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동남아 출신으로 보이는 부부가 아이를 그네에 태우며 한국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공원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이민자들이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이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한국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인구 구조의 재평가 출산율을 넘어선 인구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로 제가 2019년에 작성한 한국 분석을 철회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은퇴를 1년 남짓 앞두고 제 경력 전체를 흔드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로 인구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나라입니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 개방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독일 의사의 말, MIT 연구원의 경험, 프랑스 창업가의 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적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숫자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안전, 3일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의료 시스템, 일주일 만에 장비가 도착하는 연구 환경, 아이디어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이런 것들은 통계로 측정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비교도 적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지만 한국은 기회를 줍니다. 일본은 외국인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만 한국은 협력자로 봅니다.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유럽과의 비교도 적었습니다. 유럽은 복지로 이민자를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능성으로 끌어들입니다. 유럽은 더 나은 생활을 약속하지만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 과거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만 믿었던 제 자신과요. 저는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인구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닙니다. 박사, 엔지니어, 의사, 연구원, 창업가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인구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량을 늘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출산 경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받는 나라가 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출산율 0.72는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의 미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걸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상사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정신이 있나? 이건 자네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경력을 완성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이제 사람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런던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거부당하면 제 마지막 1년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유럽 각국 정책 담당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 저는 동의했습니다. 2024년 3월 브뤼셀 EU 본부 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30년 경력 중 가장 떨리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 30년 동안 주장해온 이론을 수정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출산율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출산율은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그 나라를 선택하는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거리를 걷는 사람들, 한강 공원의 다양한 얼굴들, 연구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박사들. 숫자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2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급 인력 유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한국은 아이를 낳는 대신 인재를 끌어들이는 걸 택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 의사, MIT 연구원, 일본 엔지니어.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머물기로 했는지. 이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속도, 기회, 안전, 존중 때문에 왔습니다. 이것들은 예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장애물이지만 절대적인 장벽은 아닙니다. 한국은 핵심 시스템을 다국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언어 장벽을 낮춥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유럽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왜 한국과 다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이민자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한국은 함께 성장할 동료로 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례를 더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나눠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과제는 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세요. 숫자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그 나라를 선택하는지, 왜 떠나는지 들어보세요. 2024년 12월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퇴임식에서 동료들이 제 30년 경력을 축하해 줬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저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게 제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으로 쓴 예전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걷던 여성, 지하철을 타던 7살 아이, 한강공원에서 함께 웃던 다국적 젊은이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양이 아니라 질을 택했다는 걸, 통제가 아니라 흡인력을 만들었다는 걸, 이 나라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출산율 그래프는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만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서울을 떠올립니다. 밤의 환한 불빛, 안전한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제 30년 경력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나라의 미래는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아니라 모여드는 꿈의 수로 결정된다는 것.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